공격 진영에서 1대1 돌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백패스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정말 좋은 1대1 찬스를 놓치고 두고두고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1대1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대1 돌파의 가위바위보.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1대1 돌파를 가위바위보에 비유했을 때 가위바위보를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가위가 나왔을 때 바위를 내야 이길 수 있고 보자기가 나왔을 때 가위를 내야 이긴다는 것처럼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상황별로 최적의 판단과 확률적으로 가장 합당한 움직임과 드리블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대1 돌파라는 것은 사실상 스피드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게 되면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잡는 방법은 파울 말고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른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축구에서 1대1 돌파가 중요한 이유. 축구는 결국 1대1로 승부가 납니다. 어느 감독님의 말씀입니다. 되게 유명했던 감독님으로 기억하는데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도 강렬하고 크게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축구는 11대 11이지만 결국 1대1에서 승부가 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가 아주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1대1 상황에서 계속 공격수가 수비수를 돌파할 수만 있다면 선수 간 간격이 좁은 현대축구에서는 바로 커버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커버를 나가는 그때 중앙 공격수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중앙 수비가 계속 돌파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미리 커버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소위 짱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1대1 돌파에서의 성공은 공격에서 결정적인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별 1대1 돌파. 1대1 돌파는 우선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수를 돌파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압박당하는 것을 벗어나는 상황. 두 번째, 슈팅이나 패스가 결정적인 상황이라 그것을 미끼로 돌파하는 상황. 세 번째, 말 그대로 수비를 생으로 제쳐내야 하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수비를 생으로 제쳐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은 대개 사이드 지역에서 돌파를 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모든 수비의 기본은 중앙을 막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축구의 목적은 말 그대로 골이고 골을 넣으려고 슈팅을 하려면 중앙에서 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조금 놓치더라도 결국 골을 넣으려면 중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 조직도 중앙이 훨씬 조밀합니다. 그러면 포워드 지역 중앙은 수비가 많아서 안되고 미드필드 지역이나 디펜스 지역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빼앗기면 중대한 실수가 되어 실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드리블보다는 전방에 있는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에게 볼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돌파 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미드필드 지역이나 디펜스 지역에서도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중에 탈압박 상황이나 패스를 미끼로 돌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패스하려는 방향만 바꾸려고 하거나 킥이나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치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돌파가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디펜스 지역에서는 확실한 때가 아니면 돌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사이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앞의 이유들 때문에 사이드에서의 돌파가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이드 지역에서 더 정확히는 사이드이면서 포워드 지역에서 돌파가 되어 주어야 공격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두터운 수비벽을 뚫어야 하는데 가장 얇은 수비벽은 바로 사이드 쪽이고 사이드 쪽에서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사이드 윙 지역에서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번번이 막히게 되면 사이드 수비가 오버래핑이라는 다소 체력적 무리가 되는 플레이를 해서라도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파를 하는 방법에서 2대1 패스를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영상은 1대1 돌파에 관한 영상이므로 그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돌파를 할 때 고려할 것들. 그러면 돌파를 할 때 고려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상대 수비의 자세, 그리고 마주한 수비 뒤에 커버를 들어오려는 수비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상대 수비가 양발을 나란히 서 있다면 수비와 내가 스피드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랭이든 어디로 쳐도 수비는 절대 공격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격수가 스피드를 붙여서 온다면 절대로 공격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격수는 앞으로 보고 달리던 방향으로 뛰고 수비수는 뒤로 돌아서 뛰어야 하고 속도도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비수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정말 축구를 처음 하시는 초보가 아니라면 저렇게 서 있는 수비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축구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발은 나와 있는 상태, 일명 반자세로 서 있습니다. 반자세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자세입니다. 나와 있는 발 쪽으로 드리블하면 또 다시 수비는 역동작이라서 빠르게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비수들 중에는 저런 식의 스텝으로 페인팅을 주는 수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피드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공격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1대1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나와 있는 발 쪽으로 치되 최대한 발 가까이 가서 치는 것을 봤습니다. 발 가까이 가서 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수비 발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승우 선수는 발에 안 걸리게 살짝 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격수와 마주한 수비수 뒤에 다른 수비수가 커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돌파보다 패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를 하려고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더 치우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돌파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수비수의 서 있는 자세, 커버 들어올 수비수의 여부, 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는데 수비수가 정면으로 서 있으면 어디로 쳐도 되고 수비수가 반자세로 서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온 발 쪽으로 치는 것이 수비수의 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커버 들어올 수비가 많이 치우쳐 있으면 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패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대1 상황에서의 돌파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1대1 상황에서의 돌파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박수 치는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박수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당연히 제가 제 마음대로 템포와 리듬을 바꾸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박수를 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격수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주도권은 공격수가 가지고 있고 스타트를 끊는 주도권은 공격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패했을 때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극복하시고 1대1 돌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감 있게 1대1 돌파를 시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의 각종 개인기, 드리블, 페인팅 동작들은 결국 상대방의 타이밍을 빼앗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가장 베스트한 것은 페인팅 동작들로 인해 상대가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역동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게의 중심을 흔들어주고 돌파를 위한 마지막 터치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최근 EPL에서 아주 핫한 드리블러로 미토마 선수가 있죠. 미토마 선수는 드리블로 대학에서 논문을 써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원문은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요약해 놓은 웹페이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선은 볼을 보지 않고 상대와 사이 공간에 시야를 두고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의 중심과 몸을 움직이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프로 출신 공격수들 그리고 유명 축구 유튜버들도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비수 발 보고 친다, 혹은 다리를 뻗으면 친다, 혹은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친다입니다.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다 다른 말 같지만 자세히 곱씹어 보면 결국 상대 수비의 반응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수비수의 발을 보고 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이 유리하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 경기에서 경기장에 있는 22명 혹은 관중들까지 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발을 뻗을 때까지 수비의 무게중심을 흔들면서 드리블을 지속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멘탈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연습 과정에서 항상 공격이 유리하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대1 돌파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그러면 돌파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드리블 속도와 템포의 변화, 방향의 변화,
의도의 변화, 간격의 싸움이 있습니다. 드리블 속도와 템포의 변화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 가거나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하는 것이고, 방향은 이동하던 방향이나 이동하려던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의 변화는 정지해서 백패스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치고 뛴다든지 하는 것처럼 전혀 돌파할 의도가 보이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의도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방금 돌파의 성공률을 설명하는 동안 반복되는 단어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네, 맞습니다. 돌파의 핵심은 갑자기와 순간적으로입니다. 그러나 1대1 돌파에서 드리블의 변화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1대1 돌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간격에 있습니다. 사실상 1대1은 간격과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격이 너무 멀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너무 멀면 공격수가 아무리 빠르고 타이밍을 먼저 출발한다고 해도 수비수를 제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수비수들은 최대한 그 간격을 주지 않고 공격을 최대한 지연하려고 공격수가 접근해옴에 따라 계속 뒤로 물으면서 지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도 계속 무르게 되면, 혹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계속 무르게 되면 간격이 먼 만큼 슈팅을 쉽게 허용하기 때문에 계속 무를 순 없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간격이 너무 좁으면 사실 수비수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이 통과만 한다면 수비수를 따돌리기는 가장 좋지만 수비수 발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격수와 수비수는 결국 1대1에서 간격과 타이밍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수는 이길 수 있는 간격에 들어가려고 하고, 수비수는 그 간격을 아주 빠르게 좁히거나 혹은 공격수가 이길 수 있는 간격을 주지 않으려고 간격을 벌리면서 우리 팀원들이 수비에 가담할 수 있게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 1.5m에서 2m 즈음에서 치는 것이 수비수 발에도 안 걸리고 수비수를 이길 수 있는 거라고들 하지만 수비수마다 신체 조건도 다르고 공격수가 얼마나 스피드를 붙여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반복 연습을 통해 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공격수와 수비수가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할 때 만약 터치가 약간이라도 길면 어떻게 될까요? 수비수가 바로 빼앗을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동하면서 터치를 짧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터치를 할 때 터치하는 발은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디딤발의 이동만으로 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터치를 하는 발로 치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터치를 하는 발은 그냥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디딤발을 움직임만으로 터치를 짧게 하고 가는 것이 터치가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발에 붙어있는 느낌을 주어 수비수가 덤벼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터치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터치를 하고, 즉 딱 치고 나서 어떻게 스타트를 끊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빠른 것이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미토마 선수의 드리블을 분석해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지역에서 인사이드로 치고 나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딛고 스타트를 하고 달려나가는 과정 중에 볼을 쓱 건들면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육상 100m 경기에서 어림잡아 0.1초당 1m 정도가 차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대1 돌파 상황에서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의 반응 속도를 0.2에서 0.3초만 더 벌려주어도 수비수가 따라오기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스타트를 변칙적인 타이밍으로 끊어서 우위를 점한 공격수와 한번 밀린 수비수 사이에는 경기 내내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즉 공격수는 자신감이 생기고 수비수는 공격수의 작은 페인팅 동작, 작은 스텝, 작은 시선의 움직임, 아주 작은 어깨의 들썩임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더욱더 공격수는 페인팅이 잘 통할 것이고 수비수는 더 간격을 길게 둘 수밖에 없으므로 반대로 치고 컷인을 하든지 패스, 슈팅 모든 부분에서 공격수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돌파의 최종 단계, 어깨싸움. 돌파가 이렇게 말처럼만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실제 축구에서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스피드와 방향으로 잘 쳐넣는다고 해도 수비수들이 그냥 호락호락 지나가게 두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이 된다면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집어넣는 동작을 통해 볼의 소유권 다툼을 합니다. 스피드가 압도적이라 완전히 통과가 된 경우라면 수비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비수가 공격수 발을 까딱 잘못 건드리면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의 프리킥 혹은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가 가는 길을 막으며 진행하면 수비수는 공격수 공을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 싸움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팔을 감으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축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반칙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팔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아주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팔과 손을 사용하여 상대의 몸이나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진 상태에서 미는 것은 명백하게 파울이겠지만 이마저도 경기 상황에 따라 그냥 어드밴티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축구에서는 허다합니다. 혹은 더한 경우에는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자세가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무게 중심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깨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어깨 싸움을 할 때까지는 어깨든 머리든 서로 이기려고 집어넣지만 일단 어깨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어깨가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볼 소유권이고 등을 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잘못 손을 쓰거나 밀면 파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밌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프로 레벨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마추어 생활체육 축구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어깨 싸움을 이기려고 과도하게 상대방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다가 상대가 피해버려서 넘어져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넘어졌다고 해서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잃지 않게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하체에 힘이 많이 풀려서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공격수가 치고 달릴 공간이 많아서 공격수가 달리던 속도를 살려서 조금 길게 치고 나갈 때는 수비수가 막으면 진로 방해가 됩니다. 기준은 수비수가 어깨를 넣어서 자기 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정당한 어깨 싸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볼은 이미 저 멀리 통과했고 상대 공격수도 스피드가 이미 많이 붙어서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공격수와 부딪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명백한 파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수비수도 속도를 붙여서 따라가면서 어깨 싸움을 하여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잘한 수비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을 각도로 표현해보면 수비수와 공격수의 현재 몸의 이동 방향의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즉 평행하게 달리면서 어깨 싸움을 하면 파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동 방향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혹은 90도 이상일 경우 파울이 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론이나 공식은 아니지만 굳이 상황을 분석해서 나누어 보니 90도는 파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즉 정면에서 충돌하는 최악의 경우는 180도이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을 막을 생각이 없고 사람만 맞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대1 상황에서의 파울 여부가 축구에서 혹은 생활체육 아마추어 축구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마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마다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축구의 또 다른 묘미가 아닌가 하고 항상 수비수에 밀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훈련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법은 사실상 드리블 능력이나 볼 컨트롤을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볼 마스터리 같은 류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인 이상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1대1만 하지 않고 킥과 패스를 2번 이상 주고받게 하여 1대1 훈련에 킥과 패스 훈련을 섞어서 하곤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대1 상황이 시작되는 마지막 패스 이후에 수비수가 전력으로 1대1에서 1대1에 가장 최적화된 거리까지는 빠르게 접근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비수와 공격수의 거리가 너무 멀면 슈팅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실제 경기와 유사합니다. 1대1 훈련을 좌측, 중앙, 우측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처음 축구를 배우는 분들은 처음부터 바로 실제 경기 수준의 압박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수비수가 자세를 잡고 있기만 하는 레벨, 두 번째는 수비수가 끝까지 따라만 오는 레벨, 세 번째는 수비수가 따라가서 슈팅까지 발을 뻗어서 막는 레벨,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실제 경기 수준의 수비, 이렇게 연습 단계를 나눠서 1대1 훈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99.9% 성공하는 1대1 상황에서의 돌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1대1 돌파에 대해 이해는 되는 상태가 되셨나요? 꼭 잘 이해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1대1 상황에서 99.9%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